오늘 모신 분은 키움증권 한지영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취임식이 오늘 저녁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정말 전 세계가 긴장하면서 지금 백악관을 쳐다보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던데 네. 시진핑과 통화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갈등이 되게 심할 것 같은데 뭔가 잘 풀리려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그 2018년도에도 여러 차례 당했잖아요. 뭐 중국이랑 합의 봤다. 그랬다 합의가 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미중 갈등 고조 완화 이거를 저희가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 지금도 좀 비슷한 시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둘이 뭐 친분을 과시하고 통화도 했고 뭐 통화 내용들을 보면 뭐 무역이랑 또 틱톡 이런 쪽들로 내용들을 나눴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나눴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죠. 항상 이제 국가 대 국가 간의 정치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율할 때 중요한 거는 디테일인데 이 디테일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뭐 우리가 너무 안심해서 가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리스크할 수 있다. 이렇게 방심하지 말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동안 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수혜주들 엄청나게 올랐어요. 일론 머스크의 뭐 그 미국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그쵸. 예,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조선주가 대표적으로 대장주로 부상했었죠. 그랬죠. 자,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좀 그 우리 한국 증시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연초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셌는데 그 센 과정에서 반도체 좋았고 조선, 기계 이런 업체들이 좋았는데 공통적으로 약간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 불릴 만한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빠지고 반대로 트럼프 피해주라 불렸다 2차전지 관련주들 이게 지금 LG엔솔이랑 뭐 그 포스코홀딩스 여러모로 다들 오르고 있는데 일시적인 뭐 단기적인 주가 서로 간의 그 교차 매매 되돌림 이 정도 성격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트럼프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개의 뭐 행정명령 발표한다. 그때부터 이제 정말 본 게임의 시작인데 그 본 게임이 이제 시작하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11월, 12월 대략 2달 동안에 트럼프 당선 이후 인선까지 그 과정에서 기대감들로만 주가를 많이 플레이했잖아요. 이제는 기대감으로 플레이하기보다는 정말 이 정책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시장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고 기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 LG엔솔 같이 무거운 시총 큰 게 6% 가까이 급등하니까 그쵸.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동안 빠진 거 생각하면은 하긴 뭐 많이 빠졌어요. 네, 그렇죠. 많이 네. 빠졌어. 근데 이러한 그러면 어떤 오늘 하루의 어떤 이벤트에 대한 기대 효과 정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2차 전지 같은 이 그동안에 피해를 봤던 섹터 종목들이 네. 이렇게 좀 앞으로 괜찮아질 흐름으로 시작점으로 봐야 될까요? 그 트럼프 피해주에 대해서 저는 매매 관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대신에 이거는 생각해야 되죠. 업황이 정말 같이 좋아지는지 덜 나빠지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는지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주가도 지금 많이 밀렸고 또 가격도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이제 들어갈 만한 자리인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갈 때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그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거는 아직은 명확하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의 반등이 오래 지속되고 또 예전에 주가를 회귀한다? 뭐 8월 뭐 2023년 주가가 아니라 2024년 8월에서 9월 2달 정도 주가가 랠리를 했잖아요. 네. 그 정도의 강도가 나온다? 이거는 지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소위 뭐 한 6, 70% 네. 거의 폭락했죠. 많이 빠져 네. 여전히 많이 빠져 있죠. 정말 그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실적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냥 매매 관점, 그냥 기대 심리 정도로만 봐야 된다. 그렇죠. 그 아니면 리튬 가격이라도 유의미한 이제 상승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잘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기는 그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전력주들 네. 그 소위 대장주였죠, 전력주. 네. LS 현대일렉트릭 같은 게 8% 폭락하고 네.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그 일환으로 봐야 된다.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으니까. 기대감으로 오른 것들이 전력기기 밀린 것도 있는데 지금 일렉트릭은 실적도 예상보다 조금 잘 안 나왔잖아요. 그 영향도 지금 같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오늘은 뭐 공교롭게 타이밍이 조금 별로였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당장에 뭐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말고 대략 뭐 6개월 이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AI랑 연관된 업체들은 저는 여전히 들고 가는 게 맞다. 전력 기기도 역시나 AI 쪽들과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때는 한 번씩 그 들어가서 그 평균 단가 조절하는 전략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전력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올랐는데 현대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뭐죠? 그 4천억을 미국에다 투자한다. 네, 맞죠. 뭐 그래서 증설해서 변압기를 뭐 50% 미국에서 제조하는 걸 뭐 50% 늘리겠다 공급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쵸.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적이 받침이 돼야 된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들 4분기 실적들 예상하는 분위기를 보면은 대부분 좀 많이 내려놓은 상태인데 유일하게 올라가는 업체들이 조선이랑 기계 여기가 시장의 눈높이가 저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체감이 되고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실적 맞춰주지 못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주가 흔들림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되게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쪽으로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미국 내에서도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들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이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이 주식 이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고 도망친다? 그거는 별로 좋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섰게 되면 이제 미중 갈등이 얼마나 세질 것이냐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사실 이 갈등 때문에 세계 GDP의 몇 프로가 더 깎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쵸. 뭐 IMF 쪽에서도 경고했고 세계은행에서도 경고했고 연준 내부적으로 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게 그들의 2025년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정책 네. 첫 번째 행정명령이 뭘까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진짜 공격적으로 얘기했죠. 몇 프로? 60%까지. 60% 얘기했죠. 과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거냐. 그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런 거에 네. 따라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했던 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신뢰도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트럼프는 애당초 우리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신뢰성들을 많이 못 줬잖아요. 그렇죠. 일기 시절에도 말을 수시로 뒤바꾸고 지금도 살짝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도 중국한테 관세는 부과할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안 좋은 시나리오가 중국한테 고율 관세 부과하고 중국이 오케이 나도 받고 한 번 관세 부과. 일기 시절에 미중 무역 갈등이 재현되는 거. 두 번째 보편적 관세 전 국가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거. 이 두 개의 조합은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저는 트럼프 11월 달에 당선되고 나서 있었던 금융시장의 흐름들 이게 불안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트럼프 2기 때 예상되는 리스크를 선반영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이거 왼쪽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왼쪽 그림이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라고 뉴스상으로 관세, 무역 불확실성 이거와 관련된 그 워딩들을 다 종합해서 지수화시킨 게 저 지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기 보면은 24년도 12월 말까지 데이터인데 빨간색 제가 점선 박스로 표현해드린 구간에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저게 순식간에 폭등을 했어요. 그 전에 폭등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제 2019년도 5월달 5월달인데 이때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단기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다들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더 눈에 띄는 게 무역 분쟁 1기가 2018년도 2월 달에 시작했고 이게 제 개인적으로 1000포인트 넘었던 게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000포인트를 넘었던 시기가 2018년도 당시에는 1년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 1000포인트 넘는 게 몇 개월 걸렸냐면은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10월 말에 120포인트 때인가 이때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11월 말에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1400포인트로 치솟았어요. 단기간에 이게 이만큼 치솟았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론해 본 결과 뉴스상으로 돌아다니는 뉴스 플로우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처럼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나 실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 법조계, 언론사 이런 사람들 생각이 모인 게 뉴스 플로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뉴스 플로우가 이번 2기 때 예상되는 모든 리스크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확산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취임하면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생기는 건 맞는데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주식시장의 하락 리스크, 부정적인 파급 효과, 저희가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크게 확산될까? 저는 굳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점부터는 악재가 더 악재화되는 거, 더 나빠진 악재들이 등장하기보다는 얼마나 이 악재가 실제적으로는 덜 충격이 클까? 이거를 따져보는 구간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번 트럼프 취임 이후의 그 금융시장의 흐름, 그 트럼프의 실제 행보 이런 것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그나마 좀 마음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면 눈치 보기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참 좋아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장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대 심리가 꺾이면서 네.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얘기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뭐 살짝 비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미국도 부침 현상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연간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왜 부침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은 지난 2년 동안의 미국 증시 S&P나 나스닥 기준으로 매년 2년 동안에 20% 이상 올랐는데 그렇게 2년 동안에 20%를 오른 거 미국 역사상 거의 손에 꼽히는 일입니다. 그만큼 그렇죠. 미국은 작년에 어지간한 모든 좋은 재료들을 다 선반영해오면서 올라왔었거든요. 제가 아까 트럼프 관련된 접근 방식은 이거였잖아요. 여기서 트럼프가 얼마나 더 안 좋은 정책을 내보낼까 라면 미국 증시를 바라본 색깔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증시가 더 좋아질 만한 재료가 단기적으로 더 등장할까?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빠진 단계 같아요. 그래서 연초 이후로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막 코스피 5% 오르고 네. 코스닥이 8% 오르고 주가가 좋았는데 미국 증시는 거의 뭐 광보합 수준에서 연초 이후 성과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단기적으로는 여기 좀 넘기 그 정고점 넘기 힘들다? 좀 숨고르게 하지 않을까? 이 생각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 지배적인 시기를 벗어나려면은 적어도 뭐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2월 중순까지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BOJ가 언제 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어요. 네. 지금 관심들이 커졌어요. 이번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던데요. 네, 그 신기하게 12월 달만 하더라도 야 금리 못 올린다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었는데 12월 1월 두 달 동안에 일본 내 물가 오르고 지표 잘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 행보 보니까 야 이거 뭐 계속해서 얘도 간 보는 것 같은데 관세나 이런 것들 간 보는 것 같은데 그 실제로 관세 정말 세게 부과할까? 이 전망들이 지금 일본 금융시장 내에서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1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쪽들로 옮겨가 있고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또다시 작년 이제 7월 8월 엔캐리 청산 엔화 강세 보일 때마다 이제 수시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그 재료가 있잖아요. 그 재료가 만들어낸 노이즈에 휩싸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 엔화가 강세가 지금 158엔까지 갔다가 156엔까지 현 시점에서 내려왔는데 이거 150엔대 초반 뭐 150엔대 이하로 내려갈 수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7월 말 8월 초에 있었던 대규모 엔캐리 청산으로 인한 미국 증시 나락가고 한국도 나락가고 그 사태에는 저는 재현될 가능성 낮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때는 일본이 거의 예고 없이 금리 인상을 한 거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시점의 문제이지 우리 금리 인상 할 거야라고 여러 차례 예고를 해왔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은 엔화가 급격히 강세로 전환이 되는 그 확률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또 간접적으로 유출해 볼 수가 있는 게 BOJ가 그 지금 시점에서 엔화에 대한 투기적 그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엔화 매수 쪽들로 다시 조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근데 매수 강도가 작년 여름만치 세지는 않아요. 예. 글로벌 투기 자금들도 엔화 강세에 대해서는 베팅하겠지만 이거를 막 공격적으로 자금 투입해서 우리가 추세를 만들 거다. 우리가 엔화 가격을 만들 거다. 이 전략은 지금 구사하지 않고 있다. 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작년 8월 우리 네. 정말 폭락장이 왔죠. 지수가 뭐 8%씩 떨어졌으니까 그때. 그때 기회였긴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 갈 것 같고 엔화 강세가 지금 전환이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엔화 강세면은
달러와 강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뭐 고환율로 계속해서 막 잊을만 하면은 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고환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덜어낼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엔화하고 커플링 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도 같이 강세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1,500원대 돌파하냐 잘 불안해하다가 지금 어쨌든 이제 1,450원대에서 깨졌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환율 차트를 보니까 되게 이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린 듯한 그렇죠. 더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근데 더 빠지진 않고 약간 좀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일단은 뭐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들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뭐 1월 달에는 인하 안 하고 동결하겠지만 3월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금리도 빠지는 거 좀 막아버리고 달러 약세로 전환하는 거 막아버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가는데 하방을 좀 계속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이 고환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리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오히려 환율 효과 계속 누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며칠 전에 금통위에서 네. 우리 현재 이 금리 결정을 할 때 기준금리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인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환율 때문에 못했다. 그렇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예, 환율 때문에 못한 것도 결국 그거 같아요.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고 아직 우리나라 탄핵 정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금리를 그냥 동결했다. 근데 금리 동결의 성격도 시장의 평균적인 생각은 매파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비둘기파적인 동결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그 환율 효과를 좀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올해 작년 연말부터 연초 이후 현재까지 보면은 수출주들이 잘 나간 것도 저는 환율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4분기 실적에 좀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4분기 실적만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1분기 실적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 왼쪽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 그 우리 50대 기업들의 이 기업들 대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대기업들은 매년 연말마다 직전 연말마다 그 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짰는데 저게 이제 작년 연말에 2025년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적용했던 환율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1,400원 이상, 1,450원 이렇게 적용한 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300원에서 1,400원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 환율이. 이 말은 이들이 지금 이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거의 뭐 60% 정도는 지금 환율 구간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구간에 있다. 네. 이거는 수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1분기까지는 최소한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어차피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하반기 사업 계획도 수립하잖아요. 그때도 환율 적용 레인지 변경시킬 것 같아요. 그 전이 아마 대략 4월에서 5월 달이니까 저는 그게 1분기 실적 시즌 딱 그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뭐 환율 효과는 당분간 한 2, 3개월은 더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미국장, 네. 미국 증시, 미국 주식도 그렇지만 한국 주식들도 이렇게 지금 섣불리 팔아야 될 때는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뭐 밀릴 때마다 사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텐데 그 외국계들 사이에서도 한국 증시는 야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싸다. 저가 매수하자. 밸류에이션 콜, 저가 매수 콜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그 1월 초에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저가 매수를 하기 가장 좋은 국가 2위가 한국이 랭크돼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 주말 중에 지난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그 본인들의 그 기관 투자자 대상 고객 통해서 조사한 것 중에도 환율까지 고려를 했을 때 어디 국가가 좀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거냐라고 보니까 이제 일본도 꼽혀 있고 엔화 강세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도 3순위 안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 최근에 샀다 팔았다 좀 뚜렷한 그 매매 행보는 잘 보이고 있지는 않긴 한데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많이 산 거에 대한 좀 템포 조절이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올해 우리나라 바라보는 시각 작년만큼은 저는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수익률 꼴찌였던 네, 한국 증시 올해는 만회를 정말 해야죠. 네, 만회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